어느 고을 정씨 가문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씨 마님이 30년을 아끼며 길러온 비자나무 한 그루가 한밤중에 뿌리째 뽑혀 앞마당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뽑은 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데려온 첩 난향이었습니다. 난향은 그 나무가 사람들 발길이 끊긴 뒤 뜰 한켠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보고도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으며 비웃듯 말했지요. 시든 것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서지요. 그런데 같은 해 겨울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자나무가 뽑혀 나갔던 그 앞마당에는 관아 포졸들의 창끝이 번뜩였고 난향은 오라에 묶인 채 맨발로 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졸들 뒤에는 한때 맨발에 겉옷 하나 없이 쫓겨났던 며느리 덕임이 위험 있는 행렬을 거느리고 대문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에는 꼭 큰 불이나 큰 탈부터 먼저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아래 풀이 이유 없이 누렇게 죽고 오래된 우물물에서 하룻밤 사이 비린내가 올라오며 안채 쪽 처마 밑에서 새끼줄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처럼 작고 으스스한 조짐들이 먼저 오는 법이었지요. 정씨 가문이 꼭 그러하였습니다. 마우 대대로 논밭이 넉넉하고 소금 장사까지 하여 고을에서는 저 집 기둥에는 복이 박혀 있다 하였건만 그해 가을 초입부터 기와집 안을 감도는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독대 위에 앉던 까치가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고 사당 쪽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혼자 가물거리며 꺼지곤 했습니다. 정씨마님은 그럴 때마다 소금물로 손을 씻고 하늘을 우러러 중얼거렸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문 밖에서 기웃거린다고. 허나 그 옛감은 그 누구보다도 어미의 속을 먼저 찢어놓을 모양이었습니다. 외아들 현주는 본디 성품이 아주 모질지는 않았으나 너무 유약한 것이 탈이었습니다. 얼굴이 곱고 글읽는 재주도 있어 어릴 적에는 마을 어른들마다 저 도령은 참 반듯하다 칭찬했지요. 그러나 세상에는 모진 자보다 약한 자가 더 쉽게 무너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한양에 과거 공부를 다녀온 뒤부터 현주의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미가 무슨 말을 하면 건성으로 대꾸하였고 아내 덕임이 정갈이 차려올린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몇 번 들다 말고 허공을 보았습니다. 꼭 사람 하나가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어딘가에 빼앗긴 빈 껍데기 하나가 사랑채를 드나드는 듯 하였지요. 덕임은 그런 남편을 보고도 한마디 원망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말수가 적고 심지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정씨마님의 버선 실밥 하나 튀어나온 것까지 살피며 살림을 돌보았지요. 얼굴은 단정하고 맑았으나 그렇게 살다 보니 볼이 홀쭉해지고 눈 밑에는 늘 옅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허리를 곧게 세웠고 남편 앞에서는 서운함을 삼킨 미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런 덕임이기에 정씨마님 또한 속으로는 며느리를 남다르게 여겼으나 그 정을 늘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며느리 하나가 집안을 붙들고 있다는 것쯤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세월 다른 어른의 사랑은 본디 무뚝뚝한 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현주가 기어이 화를 불러들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찬 기운이 대문 아래로 스며들던 저녁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종 하나가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들어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도령님이 오시는데 혼자가 아니라고. 정씨마님은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놓았고 덕임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다 말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대문 밖에서 간드러진 웃음소리와 함께 가마 멈추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현주는 얼굴 가득 들뜬 웃음을 띤 채 한 여인을 제 옆에 세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난향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정씨마님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 고운 여인이야 많다 하나
난향의 얼굴에는 곱다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독한 빛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잎빛처럼 붉은 비단 저고리가 가을 저녁의 어둠 속에서도 번들거렸고, 진하게 그린 눈매는 한번 흘겨볼 때마다 사람의 마음을 긁는 듯하였습니다. 입술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으나 그 웃음 끝이 차갑고 얇아 어쩐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림자에 더 가까운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현주는 꼭 보배를 얻은 아이처럼 난향의 손을 붙잡고 들떠서는 어머니 앞에 대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향은 이제 이 집 식구입니다. 정식으로 첩으로 드리려 하오니 앞으로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공기마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정심아님의 눈썹이 퍼뜩 치켜 올라갔고 덕임의 손끝은 눈에 띄지 않게 떨렸습니다. 조강지처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첩을 안치해 드리겠다니, 그것도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데려오다니. 정심아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쳤습니다. 미쳤느냐? 이 집 법도가 우습게 보이느냐고. 그러나 현주는 웬일로 어미 앞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난향을 제 등 뒤로 감싸며 말했지요. 난향을 내쫓으면 자신은 목숨을 끊겠노라고. 어머니도 집안 체면도 모두 소용없다고. 그날 밤 정씨 가문의 안채에는 처음 듣는 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덕임이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을 오가던 집에 난향의 간드러진 웃음이 얇은 칼날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난향은 처음 발을 들인 날부터 제 자리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니, 제 것이 아닌 자리를 제 것인 양 빼앗는데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 해야 맞겠지요. 그녀는 사랑채에도 건넌방에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현주의 마음이 이미 제게 기울었다는 것을 알고는 곧장 안방을 넘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덕임이 있던 방 장지문 앞에 제 화려한 장옥과 비단 보퉁이를 들여놓고 말았지요. 덕임의 소반 위에 올려져 있던 바느질감을 한 손으로 집어 마루 밖으로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큰 방은 몸이 약한 내가 써야 하겠어요. 그 말 한마디를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하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 주인이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현주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들기는커녕 덕임을 보며 도리어 난처한 얼굴을 했지요. 잠시만 참으라는 듯, 집안을 조용히 하자는 듯, 그런 어정쩡한 눈빛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조강지처가 제 방을 빼앗기는데 무엇을 더 참아야 한단 말이겠습니까? 덕임은 그저 입술을 한번 깨물고는 말없이 이불을 거두었습니다. 손에 들린 보자기가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가슴 한복판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요. 그날부터 덕임은 찬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벽도 얇고 바람도 먼저 스미는 방이었습니다. 밤이면 벽지 틈새에서 냉기가 기어나왔고 새벽에는 우물 두레박 소리만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누구 앞에서도 눈물 흘리는 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수라를 챙기고 종들의 허물까지 조용히 거두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건너편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에 손등을 꼭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남편 현주의 낮고 들뜬 목소리, 난향의 간드러진 웃음, 술잔 부딪는 소리, 그 소리들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덕임의 심장을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정심아님은 그 꼴을 보고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며느리를 부엌으로 불러앉혀 따뜻한 미숫가루를 쥐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덕임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얇고 마른지 정심아님은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쓰렸지요. 소리내어 억울하다 하지도 못하는 며느리, 제 남편을 남에게 빼앗기고도 집안을 먼저 생각하는 그 고운 마음이 사무치도록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정심아님이 가장 두려운 것은 아직 보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난향의 얼굴에 얼핏 스쳐 지나가는 그 서늘한 눈빛, 웃고 있으나 결코 웃는 사람의 기운이 아닌 것, 그것이 자꾸만 가슴에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 구석구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주인을 잘 따르던 삽살개가 난향만 보면 꼬리를 말고 낑낑거리며 뒷걸음질 쳤고 장독대 뚜껑이 난향이 지나간 뒤면 꼭 한 번씩 어긋나 있었습니다. 사당 향불은 검은 연기를 내뿜었고 한밤중이면 누군가 장지문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마저 들렸지요. 덕임은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끌어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정심아님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단지 사람 하나가 아니라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난향은 정심아님 앞에서 교묘한 눈물을 떨구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첩이라 미움받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서방님 마음 하나만 믿고 들어온 몸이니 부디 귀퉁이 하나만 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은 그럴듯하였으나 그 눈동자 밑바닥에는 조금의 겸손도 없었습니다. 정심아님은 냉랭히 쏘아보며 돌아섰고 난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아주 잠깐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 찰나의 표정을 본 사람은 오직 덕임뿐이었습니다. 덕임은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 웃음의 정체를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을은 점점 깊어가고 정씨 가문의 기와집은 겉보기에 여전히 번듯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한숨이 서리처럼 쌓이고 어미의 불안이 밤마다 등잔불 아래 그림자처럼 길어졌지요. 그리고 현주는 그 모든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난향의 붉은 소매만 따라다니며 제 집이 기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웃고 또 웃었습니다. 하지만 독한 것은 늘 제 냄새를 감추는 법이지요. 그날 밤도 달빛이 흐렸습니다. 안채가 잠든 뒤 정심아님은 괜히 가슴이 답답하여 뒷마당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차고 감나무 그림자는 검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뒷담 너머 어둠 속에서 분명히 낯선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현주 앞에서 내던 그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뱀 비늘이 스치는 듯 싸늘하고 축축한 목소리였지요. 정심아님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 또 다른 사내의 숨소리가 아주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정심아님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본능처럼 깨달았습니다. 저 계집이 몰고 온 재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까닭은 낮과 밤의 얼굴이 너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해가 떠 있을 때에는 눈물 한 방울로 가엾음을 사다가도 사위가 깊어지면 그 손으로 남의 숨줄을 조용히 죄는 법이 있으니 말입니다. 정심아님이 감나무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숨소리조차 죽였던 그 밤이 꼭 그러했습니다. 바람은 싸늘했고 달빛은 흐려서 사람 얼굴을 반쯤만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쯤 드러난 얼굴만으로도 정심아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밖에 서 있는 이는 분명 난향이었고 그 앞에 선 사내는 집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투도 흐트러지고 어깨는 떡 벌어진 데다가 허리춤에는 칼자루가 언뜻 비쳤지요. 곱게 웃는 기생의 정인이 아니라 험한 바닥을 구르는 왈패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였습니다. 난향은 낮에 보이던 간드러진 목소리를 조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목청은 싸늘하고 단단하여 마치 이미 수십 번 사람을 속여본 자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늙은 할멈은 눈치가 빠르니 오래 두면 성가셔. 그래도 제일 쉬운 건 며느리년이야. 그 계집부터 먼저 치우면 집안 꼴이 더 빨리 무너지지. 사내가 낮게 킥하고 웃었습니다. 도령은 아직도 네 치마폭만 잡고 도느냐. 그 멍청한 사내야. 내 손바닥 아니지. 울면 달래주고 웃으면 따라 웃고 독을 타도 약인 줄 알고 먹일 놈이야. 그 말에 정심아님의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으나 어둠 속 난향의 손에 들린 것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더는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사기병 하나, 달빛을 받아도 속이 비치지 않는 탁한 병이었습니다. 난향은 그것을 손끝으로 가볍게 흔들며 말했지요. 이건 냄새도 없고 맛도 거의 없어. 탕에 조금씩 섞으면 오래 앓다 죽는 병처럼 보이게 돼. 한 번에 보내면 탈이 나니 천천히 말려 죽여야지. 정심아님은 순간 숨이 턱 막혀 감나무 기둥을 붙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으나 움직이면 끝장이었습니다. 난향의 얼굴에는 낮 동안 현주 앞에서 짓던 애처로운 빛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 눈은 차갑고 건조하여 마치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짐승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영감은 이미 반쯤 누웠고 마님만 병석에 눕히면 열쇠는 자연히 내 손으로 들어오겠지. 곡간이고 문서고 다 쥐는 날엔 이 집안 것들 하나도 안 남길 거야. 그 말을 마친 난향이 소매 자락에서 은장도 하나를 빼내 들었습니다. 칼집에서 반쯤 드러난 날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지요. 사내는 그 칼을 보며 웃었고 난향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눈치라도 채면 그땐 이걸로 끝내면 돼. 가을밤에 폐병 걸려 죽었다. 우물에 빠졌다. 산에서 미끄러졌다. 세상 핑계야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 그 순간 정심아님의 심장은 누가 움켜쥔 듯 조여들었습니다. 덕임의 단정한 얼굴, 마른 손등,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입술만 깨물던 그 며느리의 모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저 계집은 정말로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단지 아들의 혼을 홀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은 집안을 먹어치우러 들어온 재앙이었습니다. 정심아님은 겨우 몸을 돌려 안채로 돌아왔습니다. 마른 낙엽 밟힐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요.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손으로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얘지고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밤 정심아님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일이 너무 급했습니다. 저 독한 계집은 이미 칼과 독을 함께 쥐고 있었고 아들은 그 계집의 웃음 한 번에 혼이 빠져 있었으니까요. 누구 하나 믿고 의논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덕임의 목숨이 먼저 날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안은 겉으로만 고요했습니다. 덕임은 여느 때처럼 새벽밥을 지었고 현주는 밤새 난향방에 머물렀는지 늦게까지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난향은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머리를 곱게 빗고 안채로 나왔지요. 그리고 참으로 끔찍하게도 정심아님 앞에 와서는 너무도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마님,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정심아님 귀에는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느라 손등 핏줄이 붉어졌지만 애써 얼굴빛을 감추었습니다. 이 계집이 나를 떠보는구나. 내가 들은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살피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심아님은 더더욱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난향의 본색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주가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인처럼 굴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기침하는 척했고 덕임이 올린 반찬에도 젓가락을 겨우 대며 눈물을 글썽이었지요. 큰마님께서 아직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형님도 저를 보는 눈이 서늘해서 제가 집안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현주는 곧장 얼굴을 붉히며 덕임을 나무랐습니다. 내가 좀 더 너그러이 굴 수는 없느냐고. 난향은 약한 몸이니 아끼라며 마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아내가 아니라 막 들어온 첩이 더 귀한 사람인 양 굴었지요. 허나 현주가 사랑채로 나가거나 외출을 하면 난향은 곧장 다른 얼굴을 꺼내 들었습니다. 종년이 물을 늦게 가져왔다며 뺨을 후려치고 어린 하인 하나가 장작을 잘못 쌓았다고 무릎을 꿇린 채 한가을 마당에 세워두었습니다. 부엌에는 제 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면 그대로 엎어버렸고 정심아님이 아끼던 칡그릇 하나에 금이 갔다고는 덕임 탓을 하며 비웃었습니다. 조강지철하더니 살림도 이 모양이구나. 그러니
서방님 마음이 뜨지. 그 말은 칼끝보다 더 얇고 깊게 덕임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을 다시 차리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워 손을 베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지요. 덕임은 베인 손가락을 저고리 자락에 감추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난향을 더 흥분시켰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덤비면 쉬울 텐데 저 계집은 끝내 무너지지 않으니 더 짓밟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아예 곳간 열쇠를 내놓으라며 안채를 뒤집었습니다. 난향은 버젓이 정심아님 앞에 앉아 이제 집안 살림은 자신이 맡아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주도 옆에서 얼떨결에 거들었지요. 난향이 숫자에 밝고 사람 다루는 재주도 있으니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심아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까마득해졌습니다. 이 멍청한 자식이 집안의 목줄을 제 손으로 독사에게 넘기려 하는구나. 그러나 함부로 화를 냈다가는 난향이 또 눈물 몇 방울로 판을 뒤집을 것이 뻔했습니다. 정심아님은 차갑게 입을 닫은 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심아님은 덕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채의 구석 작은 방이었습니다. 등잔불이 약하게 흔들리고 창호지 틈으로 찬바람이 스미는 곳이었지요. 덕임이 들어와 무릎을 꿇자 정심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아, 예, 어머님, 내가 혹 난향을 어찌 보느냐. 덕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함부로 남을 헐뜯는 며느리로 보이고 싶지 않아 늘 삼키고 또 삼키던 말들이 그날따라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내 조심스럽게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이 짧을 수 있사오나 그분은 겉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신 듯합니다. 웃으시면서도 눈이 웃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서도 사람을 보지 않는 듯하여 자꾸 마음이 서늘합니다. 정심아님의 눈빛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도 느끼고 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늦을 수 있었습니다. 정심아님은 당장이라도 덕임의 손을 잡고 이 집에서 도망치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아들을 버릴 수 없다는 미련, 그리고 무엇보다 난향이 언제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요. 결국 정심아님은 한동안 몸 조심하여라.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남이 건네는 것 조심하고 하는 말만 겨우 내뱉었습니다. 덕임은 이상함을 느꼈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 눈가에 번지는 깊은 그늘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후 며칠은 숨을 죽인 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독한 것들은 늘 서두릅니다. 정심아님은 어느 오후 마루를 지나던 중 난향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웃음소리를 또다시 들었습니다. 장지문 틈 사이로 보니 그날 단밖에 있던 그 사내가 방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난향은 작은 종이봉투를 펼쳐 보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탕에 넣고 이건 죽에 타면 돼. 늙은이는 며칠만 더 지나면 일어나지 못할 거야. 며느리녀는 아직 때를 보자. 괜히 서둘렀다. 아들놈이 발광하면 귀찮아. 사내가 낮게 물었습니다. 문서는 곧 내 손에 들어와. 늙은 할멈이 쓰러지면 열쇠도 인장도 다 끝이야. 정심아님은 그 말을 듣고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심장은 가슴팍을 찢고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난향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첩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집안을 통째로 삼키러 들어온 살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베어질 목은 힘없고 착한 며느리 덕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심아님은 사당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조상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있었지요. 향냄새는 텁텁했고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정심아님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어찌해야 하옵니까? 이대로 두면 저 아이가 죽습니다.
내 자식은 이미 저것의 손에 혼을 빼앗겼으니 내가 아니면 아무도 며느리를 살릴 수가 없사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던 정심아님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차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오래간만에 매섭게 벼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살리려면 자신이 가장 못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온 집안의 원망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덕임을 이 집에서 떼어내야 했지요. 그것만이 저 살수의 칼과 독에서 며느리를 건져낼 길이었습니다. 사당을 나서는 정심아님의 발걸음은 비틀렸으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일부러 덕임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말끝을 세우고 하찮은 실수에도 얼굴을 굳혔지요. 덕임은 이유를 알 수 없어 놀랐고 현주는 그것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난향만이 그 변화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교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아래 숨어있던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의 탐욕이었지요. 그리고 정심아님은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며느리를 살려내려면 더 늦기 전에 제 손으로 피눈물 나는 연극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이 제 손으로 가장 아끼는 것을 끊어내야 할 때 그 칼날은 남의 가슴보다 먼저 제 심장을 베는 법이었습니다. 정심아님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사당에서 밤을 새운 뒤로 그 눈빛은 더욱 서늘해졌고 말수는 더욱 짧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다급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덕임을 살리려면 이 집에서 떼어내야 했고 이 집에서 떼어내려면 난향의 눈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되어야 했지요. 그리하여 정심아님은 며칠 동안 일부러 덕임에게 더 모진 말을 던졌습니다. 종들이 보는 앞에서 바느질이 늦었다고 나무라고 밥상에 국이 식었다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덕임은 속으로 놀라면서도 그저 예, 어머님 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억울하다 한마디 하면 차라리 덜 아플 텐데 그 며느리는 끝내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정심아님의 속을 더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난향은 그런 광경을 보며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은근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현주는 그 사이에서 여전히 철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덕임에게 냉랭해질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는지 난향과 안방에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 어미가 왜 그러는지, 제 아내가 얼마나 속으로 쫓아가는지 그런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한 채 오직 제 귀에 달콤한 말만 들려주는 계집의 손끝만 쫓았지요. 그 무렵 덕임은 더 작아졌습니다. 원래도 말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발소리마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안방에서 쫓겨난 뒤로는 밤마다 찬방에서 혼자 바느질을 하거나 시어머니 버선을 기우며 새벽을 맞는 일이 잦았지요. 손끝은 갈라지고 얼굴은 더 수척해졌지만 그래도 정심아님 수라상만큼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덕임이 어느 날 아침 정심아님이 마시는 탕약 그릇을 받아들다 아주 잠깐 손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던 순간 약 냄새 속에 희미하게 섞인 낯선 비릿함을 맡은 것이지요. 친정에서 약초밭을 가꾸던 아버지 곁에서 어깨 너머로 본 적 있던 덕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릇 곁에서 서 있던 난향이 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으므로 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덕임은 시어머니가 드시는 것과 드시지 않는 것을 더 유심히 살피게 되었습니다. 정심아님 또한 며느리의 눈치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도 무언가 느끼고 있구나.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난향이 독을 더 타기 전에, 왈패가 칼을 더 들기 전에 덕임만은 이 집 밖으로 내보내야 했지요. 그러나 그냥 내보냈다가는 난향이 의심할 터였고 현주가 달려들어 붙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했습니다. 정심아님은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안방 귀퉁이에서 낡은 내탑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오래 써서 얼룩이 밴 물건이었으나 뚜껑 안쪽에는 오래전 장인이 덧댄 얇은 이중판이 숨겨져 있었지요. 정심아님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다가 이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의 목숨값이자 가문의 마지막 숨줄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바늘 끝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짜내고 자그마한 종이에 한자 한자 눌러 적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마를 때마다 몇 번이고 입김을 불어가며 글씨를 채웠지요. 네, 불쌍한 아가. 이 말을 쓰는 순간 눈물이 후두둑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심아님은 울음을 삼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살리려면 끝까지 모질어야 했으니까요. 운명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닥쳤습니다. 그날은 하늘빛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찬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가더니 점심 무렵에는 먹구름이 기와 지붕 위를 낮게 깔았습니다. 종들 사이에서는 오늘 눈발이 거세겠다는 말이 돌았고 닭들마저 평소보다 일찍 잎에 올라 불안하게 꼿꼿했지요. 정심아님은 일부러 온 집안 사람을 앞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쌀 뒤주를 정리하라는 핑계였고 곡간 장부를 맞춘다는 핑계였으며 실은 단 하나 난향과 현주 앞에서 연극을 벌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덕임은 그 구름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수수한 무명 저고리 솜의 끝이 달아 있었고 찬바람의 손끝은 이미 붉게 트고 있었습니다. 하라쏘, 송고문, 정심아님은 평소보다 더 꼿꼿한 허리로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난향은 그 옆에서 모피 장옷을 걸친 채 은근히 눈웃음을 흘렸습니다. 현주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도 모른 채 사랑채에서 허둥지둥 내려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심아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 가운데 선덕임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해버렸습니다. 정심아님은 며느리의 쪽진 머리채를 와락 휘어잡고 거칠게 앞으로 끌어내친 것입니다. 이 몹쓸 년이 집안을 어찌 망치려고 드느냐. 마당한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종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현주는 두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덕임은 영문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자리에서 두피가 당겨 눈물이 피 돌았으나 그녀는 먼저 시어머니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정심아님의 눈빛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깊은 밑바닥 어딘가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임은 그걸 읽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 소녀가 무슨 잘못을 입 닫아라. 내년이 남편이 첩을 들였다고 투기를 하여 안채를 어지럽히고 종들을 선동하여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심아님은 일부러 더 크게, 더 독하게 퍼부었습니다. 종들이 듣게 하고 난향이 믿게 하고 현주가 분별 없이 넘어가게 해야 했으니까요. 칠거지약을 저지르고도 이 집 안방을 차지할 낯이 있느냐. 내 사나운 신보가 하늘을 찔러 이 집안의 애군이 들끓는 게다. 덕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어도 그런 모함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을 빼앗기고도 투기 한 번 입 밖에 내지 않았고 서러운 밤마다 이를 악물고 참아왔는데 어찌하여 하늘같이 여기던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요. 덕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저 집안이 편안하기만을 거짓말하지 마라. 짝 하고 매서운 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정심아님의 손바닥이 덕임의 뺨을 때린 것이었습니다. 덕임은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입술 끝이 터져 비릿한 맛이 번졌습니다. 현주가 그제야 한 발 다가오려 했으나 난향이 그의 소매를 살짝 붙잡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큰마님 마음이 많이 상하신 거지요. 지금 나서시면 더 큰 일이 납니다. 그 한마디에 현주는 또 멈추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의 뺨이 벌게 부어오르는데도 그 사내는 우두커니 서서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었지요. 덕임은 그 모습까지 보았고 그제야 제 가슴 어딘가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부서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심아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약해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덕임의 어깨를 세차게 밀어 넘어뜨리더니 저고리 위에 걸친 겉옷까지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 집안의 물건은 실오라기 하나도 네게 줄 수 없다. 입고 있는 것만 걸치고 꺼져. 종들 중 몇몇은 놀라서 숨을 삼켰고 어떤 이는 너무 가혹하다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난향은 얼굴을 숙인 척했지만 그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정심아님은 그 미소를 보자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네 눈에는 내가 제 며느리를 증오하는 늙은 시어머니로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네 칼끝이 저 아이를 비껴갈 터이니 저 산 너머 황죽 폐가로 당장 가거라. 귀신 나오는 집이든 짐승구리든 네가 갈 곳은 거기뿐이다.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 말거라. 황죽 폐가. 그 이름이 떨어지자 마당에 있던 종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산비탈 누런 대나무 숲에 오래전 주인 잃고 무너져가는 폐가였습니다. 밤이면 석가래 사이로 바람이 귀곡성처럼 울고 여우불이 돈다 하여 마을 사람도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었지요. 그런 곳으로 한 겨울 며느리를 내쫓는다니 그건 사실상 죽으라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덕임은 그대로 땅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은 자꾸 흘렀으나 더는 호소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쪽을 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벼락처럼 호통쳤으며 집안 사람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으니까요. 그 고요한 절망 속에서 덕임은 아주 천천히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습니다. 소녀가 모자라 어머님 뜻을 거슬렀다면 죽을 죄를 지은 줄 알고 물러가겠사옵니다. 부디 어머님 강령하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심아님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 지경이 되고도 끝내 어른의 안부를 비는구나. 이 아이는 정말 제 목숨을 끊어놓아도 원망보다 효를 먼저 입에 담을 아이구나. 그 생각에 가슴 한복판이 찢기는 듯 했지만 정심아님은 얼굴을 더 굳혔습니다. 썩 물러나지 못할까. 덕임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맨발이었고 겉옷 하나 없이 얇은 저고리 차림이라 찬바람이 살을 내듯 들었습니다. 그녀가 대문 쪽으로 몇 걸음 뗐을 때 뒤에서 정심아님이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낡은 누캅이었습니다. 겉면에는 얼룩지고 뚜껑도 조금 삐뚤어져 남들이 보면 그저 오래된 잔물처럼 보였지요. 내년이 쓰던 더러운 물건이니 가져가라. 저것도 아까우나 귀신 들린 폐가에선 쓸 데가 있겠지. 마당 사람들 몇몇은 그 모욕적인 말에 얼굴을 찌푸렸고 난향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그 개팝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나마 내쫓기며 받은 유일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심아님은 등을 꽃이 세운 채 차갑게 서 있었고 현주는 끝내 한 발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난향만이 붉은 소매 끝을 만지작거리며 마치 큰 경사가 끝난 사람처럼 눈빛을 반짝였지요. 대문이 열리고 한겨울 바람이 사납게 밀려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침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은 맨발로 차가운 마당 흙을 밟아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육중한 문짝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꼭 한 사람의 생을 두 동강내는 소리처럼 들렸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씨 가문의 기와 집안에서는
난향이 붉은 입술을 비틀어 웃고 있었습니다. 거슬리는 조강지처가 마침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지요. 자신이 가장 통쾌하게 여긴 그 추방이 훗날 제목을 조를 커다란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대문밖길은 이미 희끗희끗한 눈으로 적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미캅을 품에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 너머 폐가까지는 적지 않은 거리였고 몸은 이미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발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려다 끝내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아봐도 자신을 불러줄 사람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갈겨맞은 뺨이 얼얼하게 쑤셨고 가슴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서러움이 천천히 응어리졌습니다. 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어찌하여 끝까지 믿고 따르던 어머님께 이런 모진 내침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그 물음은 바람 속으로 흩어질 뿐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문이 닫히자마자 정심아님은 꽃이 서 있던 몸을 더는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종들이 보는 앞에서는 악착같이 버텼으나 덕임의 그림자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것을 확인한 순간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보지 못하게 급히 사당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제야 참고 참던 통곡이 터져 나왔지요. 바닥에 엎드린 정심아님은 제 소매를 입에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아가, 내 불쌍한 아가, 애미가 죄인이다. 이리 아니하면 내 목숨을 건질 길이 없구나. 그녀는 손톱으로 제 팔을 쥐어 뜯었습니다. 살곱에 붉은 자국이 나고 손끝에서는 피까지 배어나왔지만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난향이 승리한 계집처럼 안방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현주는 어머니의 분노가 가라앉길 기다리겠다며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금 전 마당에서 벌어진 그 모진 호통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며느리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 제 심장을 찢어바친 어미의 비명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발은 더 굵어졌습니다. 덕임은 황죽이 우거진 산 깃에 겨우 닿았습니다. 누런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몸을 비벼 서늘한 울음을 냈고 배가 지붕은 반쯤 무너져 달빛이 온전히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이곳을 꺼리는지 대문 앞에 서자마자 알 수 있을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덕임은 품에 안은 갑합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 낡은 물건 하나와 얼어붙은 손뿐이었습니다. 폐가에 삐걱거리는 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처마 끝 기와는 깨져 내려앉아 눈발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오래전 쓰러진 맷돌 하나가 눈을 뒤집어 쓴 채 박혀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그것마저 사람 머리통처럼 보여 덕임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말 그대로 죽은 집이었습니다. 석가래에서는 낡은 나무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고 군데군데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바람이 기어들어와 등줄기를 핥았습니다. 온돌은 이미 숨이 끊긴 지 오래라 방바닥은 돌무덤처럼 차가웠고 구석에는 누군가 급히 떠나며 남긴 듯 깨진 소반다리와 낡은 삼태기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선덕임은 문득 이 집이 꼭 자기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살 냄새와 웃음소리가 머물렀을 터이나 지금은 버려지고 스산한 껍데기만 남은 집.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바람은 문틈을 밀어붙이며 자꾸만 낮고 기괴한 소리를 냈습니다. 덕임은 잡합을 방구석에 놓고 벽에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얼어붙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마당에서 들은 시어머니의 호통이 귀 안에서 자꾸 되살아났습니다. 이 몹쓸 년, 칠거지악을 저지른 년, 이 집안 물건은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그 말들은 누가 칼끝으로 살을 벗기듯 한 겹 한 겹 헤집었습니다. 덕임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나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참아도 참아도
더는 삼킬 수 없는 서러움이 목안을 가득 채웠지요. 한참을 울다 보니 눈물조차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바싹 탄 재 같은 허무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질수록 더 사나워졌습니다. 대숲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들이 벽 위에서 길게 뒤틀렸고 무너진 처마 사이로 뭔가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덕임은 순간 차라리 여기서 조용히 숨을 거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갈 집도 없고 저를 믿어줄 사람도 없으며 이대로 폐가에서 얼어 죽어도 찾는 이 하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방문을 붙들고 천천히 일어나 석가래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굵은 들보 하나가 아직은 버티고 있었지요. 방 한켠에는 오래 묵었다 끊어진 배줄 하나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덕임의 손이 떨리며 그 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줄을 집어든 바로 그 순간 품고 있던 마지막 체면 같은 것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저를 내쫓은 원망도 풀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도 모른 채 억울한 혼이 되고 말터였습니다. 게다가 죽기 전에 몸가짐이라도 단정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임은 줄을 내려놓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제합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던진 그 물건, 더러운 물건이니 가져가라 하던 그 냉랭한 음성이 또 귓가를 스쳤으나 덕임은 이상하게도 그 태팝을 그냥 두고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그 속에 지금 자기의 처지와 닮은 모멸이 그대로 들어있는 듯하여 마지막으로라도 깨끗이 닦아놓고 싶었지요. 죽기 전 해야 할 마지막 일이 그것뿐이라 해도 말입니다. 덕임은 방 한켠에 쌓인 눈을 손으로 끌어모아 그릇에 담고 무너진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조금씩 받아 구마반을 헹구었습니다. 적합 앞면에는 오래된 얼룩이 여러 겹으로 눌러붙어 있었고 손으로 문지를수록 차가운 금속이 손끝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치맛자락 끝으로 적합 밑바닥을 닦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덜그럭 분명히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빈 그릇이면 날 수 없는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덕임은 고개를 갸웃하며 차팝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손목이 꺾일 만큼 무거울 까닭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닥 한가운데를 손톱으로 두드리니 가장자리와는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났지요. 둔탁하면서도 속이 비어있는 듯한 수상한 소리였습니다. 덕임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울음으로 젖어있던 눈 안에 잠깐이나마 정신이 돌아온 빛이 스쳤지요. 그녀는 늘 허리춤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비녀를 빼내어 사람 밑면 이음새를 찔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나 몇 번이고 힘을 주자 아주 얇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덕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물건에 바닥을 하나 더 덧댔단 말인가. 그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비녀 끝으로 틈을 조금씩 벌렸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둔했으나 오히려 그래서 더 집요하게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주 낮고 오래 묵은 금속 마찰음이 나더니 마침내 얇은 바닥판 하나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덕임이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기름종이로 몇 겹이나 감싼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반듯하게 접힌 전장 뭉치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덕임은 떨리는 손으로 먼저 전장 하나를 펼쳐보았습니다. 큰 상당과 관아 출입을 오가는 사람들만 아는 정식 어음이었고 한 장만으로도 논밭 수십 마지기를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덕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것이 어찌하여 하필 자신이 품고 온 낡은 미캅 속에 들어있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얹힌 기름 종이 꾸러미를 풀자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에는 검붉은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는데 먹빛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피였습니다. 그 순간 덕임의 손끝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으나
보기 전부터 그것이 누구의 글인지 가슴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단정하고 힘있게 눌러쓴 필체. 평소 장부를 확인하거나 제삿날 축문을 살필 때 정심아님이 쓰던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덕임은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종이를 받쳐 들었습니다. 피로 적은 글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종이 귀퉁이에는 마른 눈물 자국처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한번 크게 휘몰아쳤고 대숲이 우르르 울었습니다. 그런데도 덕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종이 맨 첫 줄에 박혀 있었습니다. 네, 불쌍한 아가.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덕임은 숨이 또 끊기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피로 적은 찬머리에 그렇게 쓰다니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마당에서 날아든 모진 손길과 차가운 호통이 한순간 낯설게 흔들렸습니다. 덕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꼭 눌렀다가 다시 떼어 더 읽기 위해 몸을 바짝 굽혔습니다. 바람이 불어 등잔도 없는 어둠이 출렁이고 눈물은 자꾸만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덕임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내 너를 미워하여 내쫓은 것이 아니다. 이 애미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요망한 계집이 반드시 내 목숨부터 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단지 아들놈의 총애를 탐한 것이 아니요 이 집안의 씨와 재물과 숨줄까지 모조리 끊으려 드는 독한 살수다. 내가 그 계집이 밤중에 왈패와 내통하며 독약과 칼을 숨기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늙은 나는 이미 그 독의 먹잇감이 되었으나 너만은 살려야 하겠기에 눈물을 삼키고 너를 내쫓는 연기를 하였다. 덕임은 거기서 더는 참지 못하고 종이를 가슴에 꾹 눌렀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고 목구멍에서는 억눌린 울음이 자꾸만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당에서 쏟아진 그 모진 호통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끌던 손도 다 미움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칼날이었다는 말이었지요. 덕임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다시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내게 던져준 낡은 미캅 안에 어음을 숨겨두었으니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살림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감춰둔 비상금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네가 지금 머무는 황죽 폐가의 구들장 아래에는 우리 정씨 가문이 3대에 걸쳐 숨겨온 진짜 재물이 있다. 전쟁통에도 흉년에도 자식이 미련하여 집안을 망칠까 두려울 때에도 대비하려고 선대 어른들이 묻어둔 금괴다. 내가 평생 그 비밀을 지켜왔으나 이제는 내게 맡긴다. 너는 착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집안을 붙들 힘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 살아라. 살아서 이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상단을 꾸리고 힘을 길러라. 훗날 기회가 오거든 저 요물에게서 내 어리석은 아들과 이 집안을 구해다오. 덕임의 눈앞에서 글씨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정심아님은 며느리를 단지 아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자기 목숨 뒤에 집안까지 모두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아닌 핏줄도 아닌 그저 시집와 묵묵히 견뎌온 며느리 하나를 믿고 가문의 마지막 숨을 건넨 것이지요. 덕임은 그 대목에서 주저앉아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방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으나 눈물은 뜨겁게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리도 큰 짐을 제게 맡기셨사옵니까? 그러나 혈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심아님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꼭 해야 할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내가 너를 마당에서 모질게 몰아세운 것을 평생 한 품어도 좋다. 다만 이 애미를 아주 버리지는 말아다오.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저 독에 쓰러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 내 안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무엇보다 네 목숨부터 지켜라. 그리고 절대로 섣불리 돌아오지 마라. 네가 힘없이 돌아오면 우리 모두 죽는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아서 반드시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라. 그날 나는 네 앞에 죄인처럼 무릎 꿇고 삼아 그 마지막 줄 아래에는 더 쓸 피가 남지 않았는지 글씨가
거의 긁어낸 자국처럼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덕임은 그 자리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마치 그 핏자국 안에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 하였지요. 그녀는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가장 절박하게 지키려 하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독이 든 집안에 홀로 남아있다는 것. 그 사실이 덕임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럭 바람소리가 조금 잠잠해졌을 무렵 덕임은 젖은 눈가를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울기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씨마님이 이곳까지 자신을 보내며 바라던 것은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살아남음이었으니까요. 덕임은 혈서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고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황죽 폐가의 구들장 아래에 금괴가 숨겨져 있다고 하였으니 당장 확인해야 했습니다. 덕임은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쇠막대기를 주워들고 구들장 틈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안 가장 안쪽 벽에 가까운 구들장 하나는 유난히 소리가 달랐습니다. 묵직하되 속이 텅 빈 것 같은 울림. 덕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틈새 쐐기를 밀어넣었습니다. 몇 번이고 힘을 주자 오래 고정되어 있던 돌판이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차가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손바닥에서는 피까지 배어나왔지만 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구들장 한 귀퉁이가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씨마님의 말이 거짓 아님을 증명하듯 좁은 빈 공간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덕임은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먼저 닿은 것은 거친 삼배 보자기의 결이었습니다. 하나를 끌어올리고 또 하나를 끌어올리자 어둠 속에서도 묵직한 광택이 번뜩였습니다. 금괴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금덩이들이 여러 겹으로 포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금붙이와 은전 꾸러미들까지 빼곡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폐가의 썩은 냄새 속에서 그 광경만은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의 비밀처럼 숨을 죽이고 빛나고 있었지요. 덕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으려 했던 폐가가 한순간에 가문의 운명을 바꿀 품은 장소로 변해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덕임이 진정 떤 까닭은 재물의 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씨마님이 이 모든 비밀을 오롯이 자신에게 맡겼다는 사실, 그것이 더 무겁고 더 두려웠습니다. 덕임은 금괴 하나를 두 손으로 들어 가슴께 안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꼭 시어머니가 말없이 건넨 책임 같았지요. 네가 살아라. 네가 다시 일으켜 세워라. 네가 돌아와 문을 열어라. 피로 적힌 그 부탁이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덕임은 천천히 금괴들을 다시 제자리에 눕혀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다 끌어안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누구 눈에라도 뜨면 끝장이었지요. 우선 숨을 고르고 길을 세워야 했습니다. 덕임은 본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숫자와 살림의 밝은 여인이었습니다. 집안 장부를 곁눈질로 익혔고 시어머니가 쌀값과 뱃값을 계산하는 모습을 오래 보며 배운 것이 있었지요. 한참 뒤 덕임은 구들장을 조심히 덮고 방안을 정돈했습니다. 누가 와도 금방은 눈치채지 못하도록 먼지까지 다시 흩어놓았습니다. 이랍의 이중바닥도 원래대로 끼워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 낡은 이랍은 더 이상 모욕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과 가문의 숨은 목숨줄을 품은 그릇이었지요. 덕임은 방 한가운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정씨마님이 있는 기와집 쪽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맹세의 눈물이었지요. 어머님, 오늘 저는 죽으려 했으나 이제 죽지 않겠소입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남기신 뜻 반드시 저버리지 않겠사옵니다. 이 폐가에서 나가 힘을 기르고
반드시 다시 돌아와 어머님을 모시고 저 집안을 바로 세우리다. 저를 내쫓은 그 호통도, 제 뺨을 때린 그 손도 이제는 다 어머님의 피눈물인 줄 알았사오니 이 덕임 살아서 갚겠사옵니다. 밖에서는 황죽이 서걱이며 흔들렸고 새벽 기운이 아주 멀리서 조금씩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덕임은 피로 쓴 혈서와 숨겨진 어음, 그리고 폐가 아래 묻힌 금의 비밀을 가슴에 품고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버림받은 여인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거센 세월을 뚫고 돌아올 한 사람의 가장 낮고 가장 깊은 자리에서 시작된 첫 맹세의 밤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집에서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금세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묵묵히 불씨를 살리고 밤 냄새를 지키고 어른의 눈빛 하나만 보고도 먼저 움직이던 며느리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덕임이 황죽 폐가로 쫓겨난 뒤 정씨 가문의 기와집은 겉은 그대로였으나 속은 이미 껍질만 남은 과실처럼 빠르게 썩어갔습니다. 새벽마다 먼저 피어오르던 부엌 연기는 늦어졌고 안채마루는 정갈한 물기 대신 술 냄새와 진한 향내가 되었습니다. 난 향은 덕임이 사라진 뒤부터 한층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 걸리적거리는 조강지처가 없어졌으니 가면을 반쯤은 벗어도 되겠다 여긴 것이지요. 그래도 현주 앞에서는 여전히 간드러진 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침 한번 하고 눈물 한 방울 떨구고 손등으로 이마를 짚으며 어지럽다고 속삭이면 현주는 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버리고도 죄책감조차 끝까지 바로 보지 못한 사내는 이제 어머니의 서늘해진 얼굴마저 난향 탓이 아니라 늙어서 심술이 늘어난 탓쯤으로 여겼습니다. 정씨마님은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속이 바스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몸 안에는 서서히 퍼지는 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탕약 맛이 조금 이상한 듯 했습니다. 사흘 나흘 날이 갈수록 손끝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정씨마님은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년이 시작했구나. 난향은 더없이 다정한 얼굴로 직접 탕약을 챙겨 들고 왔습니다. 마님, 요즘 기력이 더 달리시는 듯하여 제가 손수약재를 다려보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정씨마님은 약사발을 받으며 손등 핏줄이 붉어질 만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사발을 내던지지는 못했습니다. 정씨마님은 속이 뒤집히는 것을 누르며 약을 입에 댔습니다. 쓰고 짜고 아주 희미하게 비릿했습니다. 그 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마다 그녀는 제 속으로만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제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부디 덕임만은 무사히 살아남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한편 난향은 안채 살림을 한 손에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곳간 열쇠는 어느새 그녀 허리춤에 매달렸고 장부는 밤마다 안방으로 들여가 현주와 함께 들여다보는 시den을 했습니다. 난향은 거짓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큰일이에요. 겉으로 넉넉한 줄 알았더니 묵은 빛이 이렇게 많다니요. 그리하여 현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문서에 도장을 찍고 또 찍었습니다. 토지대장 창고어음, 외상정리문서라며 내민 종이들이 사실은 집안의 뼈대를 조금씩 돌려내는 칼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날이 갈수록 집안 꼴은 더 흉해졌습니다. 난향은 예전 종들을 트집 잡아 내쫓고 낯선 사내들을 드나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짐꾼이니 문서 심부름꾼이니 하였으나 하나같이 주막 귀퉁이나 도박판에서 굴러먹던 왈패들이었습니다. 한때 법도와 체면으로 지탱되던 기와집이 어느새 주인 없는 객주처럼 흐트러지고 있었지요. 정씨마님은 그 모든 것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했습니다. 독은 하루하루 몸을 갉아먹었고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정신만은 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현주가 문 안으로 오면 남은 기운을 쥐어짜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놈아, 네 옆에 둔 계집이 집안을 삼키고 있다. 하지만 현주는 그 말에 오히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십시오. 난향은 어머니께 늘 공손하오. 어찌 그리 사람을 미워만 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정심아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독보다 더 깊게 스며드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제 배로 나온 자식이 제 앞에 독사를 끝내 못 알아보고 오히려 어미를 원망하는 순간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어느 날 저녁 정심아님은 방문으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난향과 낯선 사내 둘이 안방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수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는 거의 다 넘겼지. 늙은 할멈은 이제 며칠 못 버텨 정심아님은 이불을 움켜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만 정심아님은 독이 번지는 밤들을 버텼습니다. 현주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참으로 하찮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주는 술기운에 비틀거리다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방문 너머에서 난향 웃음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현주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를 보았지요. 난향은 제 앞에서 보이던 애처로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비단 소매를 늘어뜨린 채 방 한가운데 앉아 술잔을 따르고 있었고 그 곁에는 거친 사내들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안방 마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정심아님이 아직 병석에 누워있는 그 집에서 말입니다. 현주가 문을 벌컥 열자 방 안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난향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는 비웃음이 어린 얼굴로 현주를 바라보았지요. 이제야 눈이 뜨이십니까? 난향이 네가 감히 내 집 안방에서 네 집? 난향이 그 말을 또박또박 씹듯 되물었습니다. 문서도 곡간도 창고 어음도 다 내 손에 넘어왔는데 무슨 내 집이냐는 말이야. 네가 찍은 도장으로 네가 스스로 넘긴 집이지. 현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질렸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본 것, 듣지 않은 척한 것, 어머니가 도끼 어린 목소리로 내뱉던 경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덕임이 찬방으로 밀려나던 밤, 어머니가 난향을 내쫓으려던 날, 그리고 며느리를 내쫓은 뒤에도 어머니 눈 밑에 자리하던 이상한 그늘까지 모든 퍼즐이 뒤늦게 맞춰지는 순간 사람은 분노보다 먼저 공포를 느끼는 법이지요. 네가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것이냐. 현주가 한 걸음 다가서자 난향은 귀찮다는 듯 손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신호 하나에 사내 둘이 곧장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서방님 노릇을 하시겠다고. 그 말과 함께 거친 손길이 현주의 어깨와 옆구리를 밀쳤습니다. 현주는 버티려 했으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술에 절고 분별도 잃고 무엇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 사내 하나가 왈패 둘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방은 순식간에 뒤엉켰고 현주는 마루 끝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숨이 막혀와도 그는 악착같이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요망한 것, 내 어머니를. 그러나 난향은 차가운 얼굴로 현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어머니가 보이느냐, 내 아내가 보이느냐, 참 늦었구나. 그 한마디는 주먹보다 더 깊게 현주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월패들은 반쯤 정신을 잃은 현주를 질질 끌고 나가 대문 밖 눈 쌓인 길가에 내던졌습니다. 한겨울밤 공기는 살을 베듯 차가웠고 눈은 이미 발목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쓰러진 채 한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저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덕임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리고 이 모든 화근은 다 제 손으로 불러들인 것이었다. 그 깨달음이 너무 늦게 찾아와 차라리 눈밭에 얼굴을 묻고 그대로 사라지고 싶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현주는 얼어붙은 땅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처럼 낮게 울부짖었습니다. 덕임아 어머니. 그러나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멀리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결에 실린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말발굽이 눈길을 고르게 밟아오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짐술의 끝에 달린 방울이 낮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현주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하얀 눈 너머로 검은 행렬 하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장돌뱅이 순례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사람도 한눈에 봐도 질서가 있었고 앞장선 횃불빛은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맨 앞 말을 탄 무사 하나가 눈길가에 쓰러진 사람, 형체를 먼저 발견했습니다. 두어 사람이 급히 내려 현주 곁으로 다가왔지요. 아직 숨은 붙어 있습니다. 그때 상단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던 넓은 사륜 가마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바람막이 휘장이 조용히 들리고 안에서 한 여인이 내렸지요. 사람들은 그 순간 아주 자연스레 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붉고 화려한 비단으로 눈을 사로잡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겨울 새벽빛처럼 차분한 남빛 허웃에 검은 털깃을 두른 모습이었고 머리에는 군더더기 없는 장식 하나만 얹혀 있었습니다. 허나 그 단정함 속에 아무도 쉽게 범접하지 못할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핏기 없고 여윈 며느리였을 얼굴이 긴 세월을 견딘 사람의 단단함을 입어 더욱 깊고 고요해져 있었지요. 그 여인이 현주 곁에 다가왔을 때 횃불빛이 비로소 그의 반쯤 얼어붙은 얼굴 위를 비추었습니다. 여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으나 상단 사람들 중 몇몇은 그 순간 그녀 눈동자 밑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어떤 기억이 번쩍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임이었습니다. 흑죽 폐가에서 혈서를 읽고 일어선 뒤 어음 한 장과 금괴 한 덩이로 세상에 다시 발을 디딘 며느리 덕임이었습니다. 황죽 폐가를 떠난 뒤 그녀가 걸은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조차 감추어야 했지요. 그녀는 먼 고을 객주를 찾아가 어음을 바꾸고 선대부터 장사를 하던 늙은 행수에게 머리를 숙여 길을 배웠습니다. 금괴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조금씩 풀어 소금과 삼배, 마른 약재와 콩을 사고 팔았고 남들이 흉년이라 발길을 끊는 길을 먼저 내다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덕임은 사람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품꼴을 줄 때 먹을 것을 함께 내놓았고 병든 짐꾼은 버리지 않았으며 굶주린 아이를 둔 과부에게는 먼저 쌀 한 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 곁에는 하나둘 사람이 모였습니다. 돈으로만 엮인 때가 아니라 은혜로 묶인 사람들이었기에 사람들은 그녀 상단을 수근거리며 은혜를 갚는 상단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밤 거상으로 선 덕임 앞에 놓인 것은 술에 가득한 비단도 금도 아니었습니다. 눈밭에 널브러진 제 손으로 제 삶을 무너뜨린 한 사내였지요. 곁에 서 있던 무사 하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행수님, 모르는 자면 이 길에서 넘기고 가는 편이 낫습니다. 덕임은 한동안 현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저 사내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문 밖으로 쫓겨날 때 끝내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그 기억이 겨울밤 찬물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덕임은 차갑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합니다. 들 것을 가져오라. 몸부터 녹이고 의원을 부르게 하라. 현주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낡은 눈밭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가 도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다 문가에 앉은 사람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분명 덕임이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찬방에서 조용히 바느질하던 수척한 며느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수십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기운이 어깨에 서려 있었지요. 현주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정말 그대였구나. 예, 내가 다 망쳤다. 어머니 말씀도 그대 눈물도 끝내 하나도 보지 못했다. 난향이 그 요망한 것이 집안 문서와 재산을 다 빼앗고 어머니께 도까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현주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덕임은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오래 묻어둔 상처가 다시 저리게 깨어났으나 지금은 그것을 꺼내들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심아님의 목숨과 집안에 남은 숨줄이었지요. 그녀는 감정을 눌러 담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느 정도이십니까? 이제 거의 자리에서 못 일어나신다. 손발에 힘이 없고 말씀도 예전 같지 않다. 덕임의 손끝이 소매 안에서 조용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지요. 그녀는 더는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복천. 곧바로 문이 열리고 어깨 넓은 무사 하나가 들어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한때 산길에서 도적패에 쫓기다 덕임에게 목숨을 건진 사내였고 지금은 상단 호위의 우두머리였지요. 예, 행수님, 말을 갈아타고 관하로 먼저 가십시오. 사또께 이 문서를 전하고 정씨 가문 집안 문서 위조와 독살 혐의를 알려 구하십시오. 우리가 곧 뒤따른다고 전하시오. 알겠습니다. 복천이 물러나자 덕임은 다시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아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기나마 의원 말을 들으십시오. 현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 혼자 가겠다는 말이냐? 혼자가 아닙니다. 덕임의 목소리는 잔잔했으나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내겐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진짜 문서도 있고요. 이제는 숨어서 울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 문을 열 때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현주의 얼굴 위로 부끄러움과 경외가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집으로 저 여인은 이제 스스로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침상 위에서 떨리는 손을 모았습니다. 덕임아, 내게 사죄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어머니만은 제발 어머니만은 살려다오. 덕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말씀은 어머님 앞에 가서 직접 하십시오. 살아 계시다면 반드시 듣게 해드릴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객주마당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술의 덮개가 단단히 묶이고 무사들은 칼집과 화리를 다시 살폈습니다. 하늘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으나 동쪽 끝이 아주 옅게 풀리고 있었지요. 덕임은 가마에 오르지 않고 직접 말에 올랐습니다. 황죽 폐가에서 맨발로 쫓겨나던 여인이 이제는 수십의 사람 앞에서 고삐를 쥔 것이었습니다. 덕임은 품 안의 혈서를 한 번 꼭 눌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발하시오. 말발굽이 눈길을 다시 힘있게 밟기 시작했고 수레바퀴가 새벽의 정막을 가르며 움직였습니다. 정씨 가문의 기와집을 향해 억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더는 빈손이 아닌 사람들과 진실과 힘을 거느리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아직 기와 끝에 다 닿기도 전이었으나 정씨 가문의 집안에서는 밤의 탁한 기운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난향은 이미 제 것인 양 안방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위에는 밤새 마신 술병이 뒹굴고 상위에는 정씨 집안에서 대대로 쓰던 백자잔이 아무렇게나 엎어져 있었습니다. 왈패 하나가 술기운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 난향은 붉은 입술 끝을 길게 비틀어 웃었습니다. 남긴 뭐야? 늙은 년 숨만 끊어지면 끝이지. 도령놈은 이미 반병신이 되어 눈밭에 처박혔을 테고 조강지 처녀는 귀신 들린 폐가에서 얼어 죽었을 테니 이제 이 집 문패만 바꾸면 돼. 그 무렵 집 밖은 이미 조용히 포위되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이끄는 상단 행렬은 대문에서 조금 떨어진 길목에 멈춰섰고 먼저 관하로 달려갔던 복천은 사또가 보낸 포졸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이미 복천이 내민 문서와 어음을 확인하고 난향이 휘두르던 위조 문서의 문양과 인장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또에게 보고한 뒤였지요.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덕임은 말에서 내리며 잠시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맨발로 쫓겨나던 날 닫혀버린 그 문이
오늘은 다시 열리게 될 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쫓겨난 며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낮게 물었습니다. 행수님, 바로 들이칩니까? 덕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이 말했습니다. 도망칠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안방과 사랑채를 먼저 막고 뒷담장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닫혀있던 대문이 거칠게 열려 젖혀졌습니다. 콱 하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뒤이어 포졸들이 창을 세운 채 안으로 들이닥쳤고 상단 무사들 또한 좌우로 갈라져 사랑채와 안채로 뛰어들었습니다. 안방 안에 있던 난향은 순간 얼굴빛이 변했으나 이내 놀람을 감추고 짐짓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바깥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순간 그녀 입가에 걸린 웃음은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이는 분명 덕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빛 아래 선 그녀는 더 이상 찬방으로 밀려난 수척한 며느리가 아니었지요. 단정한 비단 겉옷티로 먼 길에 찬 기운이 얹혀 있었고 허리에는 문석 꾸러미가 단단히 매어 있었습니다. 뒤에는 포졸과 무사들이 서 있었고 그녀 눈빛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난향이 먼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네. 지손이라는 폐가에서 귀신 손이라도 잡고 돌아왔나. 덕임은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귀신 손은 아니고 진실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짧은 말이 안방 안공기를 단숨에 얼렸습니다. 난향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도 끝내 허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나는 이 집의 안주인이다. 감히 누가 남의 집에 들이닥쳐 남의 집이라 하셨습니까? 덕임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 말은 가짜 문서로 남의 집을 삼키려던 자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덕임은 허리춤 문석 꾸러미를 풀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씨 가문의 선대부터 내려오던 진짜 토지 대장입니다. 이 인장은 정씨마님이 보관해오던 본인장이고 이 어음은 선대가 비상시에만 쓰도록 감춰둔 원본입니다. 반면 저 계집이 현주를 속여찍게 한 문서들은 인장먹과 종이결, 장알자가 모두 맞지 않습니다. 관아서리는 이미 복천에게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떨리는 손으로 두 문서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오래지 않아 얼굴빛이 달라졌지요. 이 문서들은 가짜입니다. 관아 기록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난향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여유가 무너졌습니다. 왈패 둘은 옆에 놓인 칼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복천이 기다렸다는 듯 한 발 먼저 달려들어 사내 하나의 손목을 꺾었고 포졸들이 창끝으로 왈패 둘을 바닥에 눌렀습니다. 난향은 뒤늦게 비단치마 자락을 걷어올리며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이미 그 앞에는 포졸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제일 익숙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거짓 눈물이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과 마님을 모시려 했을 뿐인데 이 계집이 저를 시기에 관아 사람들까지 데려와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 입 다무십시오. 덕임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더욱 낮고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남의 남편을 홀리고 어머님 탕에 독을 타고 위조 문서로 집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아직도 억울하다고 하십니까? 난향이 눈물을 멈춘 채 순간 덕임을 노려보았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없다. 여긴 듯 입술 끝을 서서히 비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치자. 그런데 어쩔 거냐. 네 같은 것이 겨우 살아 돌아온들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에 덕임은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놀랄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난향 앞에 멈춰선 뒤 떨림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난 것은 제가 아닙니다. 당신입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덕임의 손바닥이 단호하게 날아갔습니다. 짝 하고 맑고도 매서운 소리가 안방 안을 울렸지요. 난향의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갔고 붉게 칠한 입술 끝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한대에는 개인적인 원망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방에서 삼킨 눈물, 눈보라 속 맨발, 폐가의 차가운 밤, 그리고 독에 쓰러져가는 시어머니의 숨결까지 모두 담겨 있었지요. 포졸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명했고 난향과 남은 사내들은 곧장 오라에 묶였습니다. 난향은 마지막까지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머리 장식이 풀어지고 붉은 비단이 마룻바닥을 쓸며 흐트러졌지요. 그러나 이제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갈 때쯤 덕임은 비로소 안방 안쪽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며 방 안쪽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안방구석 커튼처럼 드리운 발 하나 뒤에는 작은 자리가 따로 깔려 있었고 그곳에 정심아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덕임의 숨이 돋는 줄 알았습니다. 정심아님은 불과 몇 달 사이에 너무도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때 꼿꼿하던 어깨는 앙상하게 꺼졌고 늘 매섭게 빛나던 눈은 깊은 그늘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독이 오래 퍼진 탓인지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숨소리는 짧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님. 덕임은 그대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정심아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싸늘한 몸이 팔 안에 들어오자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저 덕임이 왔사옵니다. 정심아님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습니다. 흐릿하게 흔들리던 시선이 한참 만에야 덕임의 얼굴 위에 머물렀지요.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느다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그 한마디에 덕임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정심아님의 마른 손등 위에 젖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정심아님은 힘겹게 손을 들어 덕임의 소매 끝을 만졌습니다. 꼭 정말 살아 돌아왔는지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살아 있었구나. 예, 어머님. 어머님 덕에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토록 악착같이 버틴 것이 바로 이 한순간 때문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 돌아와 제 앞에 서는 날까지는 쓰러질 수 없다고. 어쩌면 그 마음 하나로 독을 버텨낸 것이었겠지요. 덕임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더 꼭 감싸 안으며 밖을 향해 외쳤습니다. 의원을 부르십시오. 따뜻한 물과 이불도 더 가져오고 해독에 쓸 약재를 당장 풀어오십시오. 상단에서 데려온 의원과 약재 담당 장정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난향이 차지하고 있던 술판의 자리에는 약기와 깨끗한 보자기가 놓였고 정심아님 곁에는 따뜻한 숭궁이 들여졌지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가짜 주인은 오라에 묶여 끌려나가고 빈손으로 쫓겨났던 며느리는 다시 집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포박된 채 마당으로 끌려가던 난양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안방 안을 보았습니다. 품 안의 정심아님을 아는 덕임의 모습이 그녀 눈에 비쳤지요. 그 광경은 그녀가 가장 보기 싫어하던 것이었습니다. 죽여 없애려 했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와 끝내 이 집의 진짜 자리를 되찾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난양은 마당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종들의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도 못 들던 종들이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 비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래 참았던 분노였지요. 난양이 처음 발을 들인 날 바느질감을 집어 마루 밖으로 밀어놓으며 했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시든 것은 치워야 새 것이 들어서지요. 이제 치워지는 것은 난향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난향의 얼굴에서 마지막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오래 돌아온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고요였지요. 덕임은 시어머니의 축 늘어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왔사오니 이제는 아무도 어머님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씨 가문의 기와집은 비로소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웃음과 독한 향내가 거쳐나가고 늦었지만 진짜 가족의 눈물과 진실이 그 자리를 메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한 집안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는 무너질 때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기둥이 쓰러질 때는 쿵 하고 천지가 울릴 듯하나
다시 버틸 힘이 생길 때에는 오히려 아주 작은 소리부터 돌아오는 법이지요. 식어있던 아궁이에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소리, 며칠째 닫혀있던 창호가 조심스레 열리는 소리,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는 빗물 소리 같은 건 말입니다. 난양과 왈패들이 오라에 묶여 관아로 끌려간 뒤 정씨 가문의 기와집은 꼭 깊은 병을 앓은 뒤 숨을 고르는 사람처럼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상단에서 데려온 의원은 난양이 쓴 독이 단번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기력과 혈맥을 마르게 하는 독이라고 하였지요. 의원은 덕임이 상단을 이끌며 모아두었던 귀한 약재 꾸러미 중 해독에 쓰는 뿌리와 말린 약초를 골라 밤낮 없이 다렸습니다. 덕임 또한 한순간도 시어머니 곁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방약이 식지 않게 살피고 입술이 마르면 젖은 천으로 적셔드리며 손발이 차가워지면 제 손으로 오래 주물렀지요. 포졸들이 관아로 끌고 간 난향과 왈패들에 대한 소식도 머지않아 들려왔습니다. 위조 문서와 재산 탈취는 물론이고 정심아님의 약사발에 남은 찌꺼기에서 독 성분이 나왔으며 난향이 내통하던 사내들 집에서는 이미 빼돌린 은정과 가짜 인장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지요. 며칠 뒤 관아에서 형벌이 내려졌고 난양과 그 패거리들은 다시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못할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씨 가문 안에서 더 무거운 벌을 받는 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주였습니다. 그는 상처가 조금 아물자마자 더 이상 객주에 누워있을 수 없다며 기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의 모습은 불과 한 해 전 고운 도령이라 불리던 사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눈밑은 깊게 꺼졌고 입가에는 아직 낫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었으며 어깨는 누가 보아도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현주는 한참 동안 문지방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 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너무도 선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맨발로 마당에 들어서더니 안방으로 곧장 향하지도 못하고 눈 덮인 마루 아래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종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고 덕임은 약사발을 들고 안방 문간에 서 있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니, 덕임아, 내가 왔소. 그 소리는 마치 죄인이 형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여는 것처럼 갈라져 있었지요. 정심아님은 아직 몸을 온전히 일으키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을 떴습니다. 덕임은 시어머니 등을 받쳐 천천히 몸을 세워드렸고 현주는 그 광경만 보고도 금방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버린 어머니를 저리 애끓게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심아님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너무 깊이 지쳐버린 어미의 허무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느냐. 그 짧은 한마디에 현주는 마룻바닥에 이마를 쩝듯 엎드렸습니다. 예, 이제야 보입니다. 제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미쳤다 여겼고 덕임의 눈물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제 눈이 멀어 요물 하나를 사람인 줄 알았사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눈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눈이 진짜 사람을 못 알아보고 독사를 품었으니 차라리 칼끝이 제 눈 쪽으로 향하는 순간 덕임이 재빨리 다가가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은 놀랄 만큼 단단했습니다. 지구미를 현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덕임은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덕임아,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놈이요. 이 눈으로 당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도 그러니 더더욱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덕임은 천천히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멀리 치웠습니다. 그리고 한숨도 원망도 아닌 아주 조용한 말로 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해친다고 지난 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것은 당신 눈 하나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였사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끝까지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현주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토록 큰 죄를 지었는데도 덕임은 그에게 죽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서 제 몫의 부끄러움과 책임을 감당하라 말하고 있었지요. 그 자비가 오히려 더 깊은 형벌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주는 끝내 손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정심아님 또한 그 모습을 보며 마른 눈가를 적셨습니다. 제 아들을 미워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끝내 철이 드는 모습이 너무 늦게 와버린 탓에 어미의 마음이 더욱 쓰린 것이었지요. 며칠이 더 지나자 정심아님의 기력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혼자 일어나기에는 힘이 모자랐으나 손끝의 떨림이 덜해지고 죽 한 숟가락을 더 넘길 수 있게 되었지요. 덕임은 기와집 살림을 하나하나 다시 바로잡았습니다. 위조 문서로 엉킨 장부를 진짜 토지대장과 맞춰 정리했고 난양이 내쫓았던 오래된 종들 가운데 충직한 이들은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 덕임이 있었으나 그녀는 한 번도 제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움직였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정심아님은 덕임을 머리맡에 가까이 앉히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노을빛이 창호를 붉게 물들이고 방 안에는 양 냄새와 함께 갓 지은 흰죽 냄새가 옅게 돌고 있었습니다. 정심아님은 여위고 거칠어진 덕임의 손을 천천히 제 손 안에 감쌌습니다. 한때 마당 한복판에서 그 손의 주인을 내쫓기 위해 뺨까지 때려야 했던 바로 그 손이었지요. 정심아님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습니다. 아가, 예, 어머님. 내가 네게 너무 큰 짐을 지웠구나. 덕임은 눈을 내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아니셨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심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살리려 한다고 하였으나 결국 네 가슴을 찢었다. 그런데도 너는 돌아와 내 목숨을 붙들고 이 집까지 일으켰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덕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손마디마다 찬방의 밤과 폐가의 추위, 상단의 먼 길과 약기 불길이 다 스며든 듯했지요. 이제는 말해야겠다. 너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다. 덕임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심아님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 피부치요. 하늘이 내게 다시 내려준 은인이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은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칠 뻔하였으나 남의 집에서 온 네가 내 목숨과 이 집안을 다 살렸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또 죽은 뒤에도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덕임의 눈에서도 눈물이 후두둑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정심아님의 무릎 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 뜻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뜻만으로는 못한다. 마음이 있고 힘이 있고 하늘이 돕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정심아님은 덕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예전처럼 엄한 어른의 것이 아니라 늦게 찾아온 다정한 어미의 손길이었습니다. 덕임은 그 손 아래에서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슬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온 끝에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알게 된 사람의 눈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현주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흐리멍덩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사랑채에 흩어진 장부를 나르며 관아와 객주를 오가는 허드렛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쉽게 용서한다 말하지 않았으나 그는 그 침묵마저 달게 받았습니다. 때로 안채 문간에 서다 덕임과 눈이 마주치면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정심아님 곁에 앉아 탕약을 받쳐드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 하나가 단숨에 달라지는 법은 없으나 적어도 그는 이제 무엇이 부끄러움인지 아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산등성이에 아주 옅게 감돌 무렵 황죽 폐가에는 더 이상 사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심아님은 회복한 뒤 첫 바깥나들이로 그곳을 찾자 하였고 덕임과 현주는 함께 그 길을 따랐습니다. 누런 대숲은 여전히 바람에 서걱였으나 이제는
귀곡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폐가 안으로 들어선 정심아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밀어넣었던 곳, 그러나 동시에 가문의 마지막 희망을 숨겨두었던 곳이었으니까요. 덕임은 조용히 간맙을 두 손으로 받쳐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이중 바닥의 혈서는 이제 비단 보자기에 쌓여 따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갑합 자체는 여전히 그날 밤의 모든 사연을 품은 채 남아 있었지요. 정심아님은 손끝으로 그 차가운 대면을 가만히 문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물건이라며 내게 던졌지. 덕임은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정심아님도 그제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폐가 바닥 아래 남아있던 금괴의 일부는 다시 묻어두고 일부는 마을의 흉년 대비 곡식과 객주의 새 장부 자금으로 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희 집만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주위까지 살피는 것이야말로 오래가는 집안의 길이라 덕임이 말했고 정심아님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순간 현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저 두 여인이 지켜낸 집 앞에서 평생 함부로 고개를 들지 않겠다는 맹세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정씨 가문의 기와집도 다시 제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꼭 같지는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조용해졌으며 허울 좋은 체면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게 되었지요. 안채에는 더는 독한 향내가 아니라 구수한 된장 냄새와 약한 차향이 돌았고 저녁이면 정심아님과 덕임이 나란히 마루 끝에 앉아 석양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는 그 집을 단순히 부자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끝에 다시 선 집, 하늘이 한번 무너뜨렸다 다시 세운 집이라 수군거렸지요. 그리고 어떤 겨울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꼭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피로 맺은 인연보다 더 질긴 것이 있다고. 그것은 함께 눈물을 건넨 인연이며 서로의 목숨을 붙들어준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매몰찬 호통 뒤에 숨은 사랑을 알아본 며느리. 그 뜻을 가슴에 품고 폐가에서 거상으로 돌아온 길, 그리고 너무 늦게 철이 들어 평생 그 부끄러움을 안고 살게 된 현주까지. 그들이 다시 지은 집은 기와와 나무로만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와 속죄, 믿음과 눈물로 한 장 한 장 얹어 올린 진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마당을 스치는 바람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고 하지요. 대문을 넘는 발걸음마다 묘하게 마음이 놓이고 저녁 연기 사이로는 오래 사무친 눈물 뒤에야 비로소 오는 따뜻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심아님은 말년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지요. 내가 살린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가 나를 살렸네. 저 아이가 아니었으면 내 집도 내 목숨도 내 마음도 다 끝났을 것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덕임은 늘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정심아님은 끝내 그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한번 시험하듯 내려보낸 재앙 끝에서 결국 서로를 건져 올린 것은 미움이 아니라 끝내 끊어지지 않은 정이었으니까요.